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5강 중앙집권적 영역국가의 성립, 중앙집권적 영역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들이 중앙집권적 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이 도구의 사용에 따라 시대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대별로 사회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구석기 시대를 무리지어서 이동생활을 한다 하여 우리는 무리사회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족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시족과 시족이 연합해서 시족과 그리고 이렇게 시족이 연합해서 부족을 형성하게 되어 신석기 시대는 시족사회를 형성했다가 점점 부족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드디어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청동기 시대에는 아직까지 왕이 등장하지 않는 군장이 다스리는 이러한 군장국가 단계라고 부릅니다. 군장국가 단계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후 다시금 군장과 군장들이 연합을 해서 바로 연맹왕국 단계를 나가게 되는데, 이 연맹왕국 단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바로 왕이 드디어 존재는 하나, 왕권이 아직까지는 미약하다, 힘이 강하지 못하다, 이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모든 힘이 이제 왕에게 집중되는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의 국가 형태를 중앙집권 국가, 그리고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로 왕권이 어떻게 되었다? 왕권이 강화되었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군장국가와 그리고 연맹왕국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슨 국가라고 부르냐면 초기국가라고 부릅니다. 초기국가. 이에 비해서 바로 중앙집권국가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고대국가라고 부릅니다. 고대국가.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그리고 만주에서 형성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초기국가 혹은 군장국가 단계에서 손을 대고 마지막으로 고대국가로 나아간 나라는 상계국이 되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 군장국가 단계에서 손을 댄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옥저라든지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는 군장국가 단계에서 손을 대게 되고, 부여라든지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에도 변환해서 성장한 가야 같은 경우에도 연맹왕국 단계에서 소멸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고구려라든지 그리고 사만중에서 마한이 백제로 성장하죠. 백제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진한이 무엇이 되냐면 신라가 되는데, 지금 살펴본 바로 이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장국가부터 살펴보면, 군장국가는 각 군장이 다스리는 지역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칭하냐면 부라 칭합니다. 부족을 의미하겠죠. 각 부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성립된 대다수의 나라들은 5부 아니면 6부의 연맹체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각각의 부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바로 이 군장들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군장국가라고 부릅니다. 즉, 이 군장국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군장들이 타 지역의 군장들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각 부를 통치한다는 것이 이 군장 국가 단계의 특징입니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형태를 군장 국가. 그러다가 시대가 점점 발전하고 힘을 갖다가 더욱더 키우거나 방어의 목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이에 서로 군장들이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연맹을 체결하고, 이 중에서 대표 부족을 뽑게 되는데, 그들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대표자를 바로 왕이라 칭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군장들이 계속해서 각 부를 다스리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의 왕은 서로 돌아가면서 왕을 하거나
혹은 군장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때의 군장들은 여전히 자치적인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적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독립적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한 연맹왕국 단계의 이 왕은 여전히 왕권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즉 왕권이 미약하다. 이게 연맹왕국 단계의 가장 크다는 특징입니다. 왕은 존재하나 아직까지 왕권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또한 각 부의 군장들은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족회의의 존재입니다. 귀족회의, 즉 각 부의 대표들이 귀족회의를 구성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즉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의 대표적인 귀족회의로는 제가회의가 있고, 제가회의, 그리고 백제에서 대표적인 귀족회의로는 정사암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사암회의, 그리고 신라에서는 하백회의. 이러한 귀족회의의 존재는 여전히 왕권이 강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중앙 집권국가로 변하게 되면 모든 권력이 이제 누구에게 집중된다? 바로 왕에게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또한 각 군장들이 이제 왕 밑으로 들어가서 왕 밑의 관리가 되거나 혹은 귀족으로 이렇게 편입되어 왕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는 이러한 국가를 우리는 중앙집권국가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중앙집권국가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앙집권국가에서는 첫 번째, 일단 왕권이 상당히 어떻게 되겠다?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사상적 통일을 위해서 불교를 갖다가 수용한다든지, 그리고 율령을 안포한다든지, 그 외에도 관등제와 그리고 관복제를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중앙집권국가에서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더란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관등제는 관리의 등급을 매긴다는 뜻이고, 관복제는 관리들의 복장을 체계화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완성시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중앙집권국가 혹은 고대 국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해가는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